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지역 출생아 수가 넉 달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 역시 1년 새 16% 넘게 늘었습니다. 혼인의 증가가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대구의 혼인 건수는 지난 8월까지 총 6,260건입니다.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6.6%나 증가했습니다. 대구의 혼인 건수는 지난 2018년 1만 건이 깨지더니 해마다 큰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시 혼인 건수가 늘었고 올해는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다시 2019년에 9천여 건까지 다시 회복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인 증가세는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구 지역 출생아 수는 843명으로 지난 5월 이후 넉 달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8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6,5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명, 1.7%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난 8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 98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100여 명, 5.9% 늘었습니다. 이는 증가율로 봤을 때 2010년 8월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다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크게 웃돌면서 대구 인구는 자연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2만 명이 넘게 자연 감소했고 올해 역시 4,400여 명이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혼인의 증가가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이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성군 가창댐에 둘레길이 조성됐습니다. 완연한 가을을 맞아 둘레길 걷기 행사가 열렸는데요. 가창댐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며 산행을 즐기는 현장을 천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창댐 주변으로 둘레길이 조성됐습니다. 용계체육공원을 출발해 512 마을회관을 돌아오는 총 연장 3.4km 구간입니다. 우거진 나무 사이로 가창댐의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둘레길 조성 이후 처음으로 공식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창댐 둘레길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달성군의 공약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보송해 공원처럼 이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앞으로 우리 조명 사업도 남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투자를 해서 우리 가창댐 둘레길이 전국에서 저희가 하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둘레길 걷기 행사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습니다. 숲길 등산 지도사가 함께 산행을 하면서 올바른 산행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비가 왔으므로 길이 약간 미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저를 앞서서 걷지 않도록 하고 걷다가 조금 불편하시면 그 자리에서 정지하시거나. 둘레길은 아름다운 숲길로 시작해 가창댐 수변을 지나가는 코스로 조성됐습니다. 숲속을 거닐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귀로는 가창댐이 흘려보내는 물소리도 들을 수 있어 힐링 코스로 손색이 없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다녀봤지만 이 가창댐처럼 여기가 공기가 맑고 진짜 이 물소리 들리십니까? 물소리 들리시죠? 깨끗한 물을 끼고 우리가 이 숲길에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달성군 가창면에는 이렇다 할 둘레길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걷기 좋은 둘레길이 조성됐습니다. 달성군은 이번 둘레길 조성으로 가창댐을 찾는 시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기 좋은 둘레길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남구에 처음으로 골목형 상점과 7곳이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지만 전통시장과 달리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에서 소외됐던 상점가들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에 골목형 상점가 7곳이 처음으로 지정됐습니다. 전통시장과 거의 유사하지만 규모가 작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정책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들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온누리 상품권을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 권익이 확대됩니다. 남구의회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해가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남구가 지방 소멸지구로 지정이 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구가 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다들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서 발을 붙이고 살고 있으면 어떻게 뻗어날 것이다라는 로드맵이 10년 후, 20년 후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현행법상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남구의회는 조례를 통해 15개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주택가의 상권이 형성돼 상점과 주택이 혼재된 곳이 많은 남구의 특성을 감안한 겁니다. 송민선 남구의회 의장이 지역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을 찾아내 이 같은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남구에는 7개 골목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물배기 골목을 비롯해 대명오동 아우름길, 계대정문 보드레길, 삼각지, 안지랑 곱창골목, 봉덕맞길, 앞산 맞둘레길 등입니다. 골목형 상점가에 부합하는 조건이 10개 중에 7개가 지정이 됐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준하는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권 활성화가 되겠죠. 소상공인들은 이를 계기로 경기 침체 장기에 따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과감한 규제 완화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옛 궁궐이나 절 같은 중요한 건물의 지붕을 꾸몄던 기와를 치미라고 부르는데요. 백제의 대표적인 호국 사찰로 알려진 미륵사지에서는 그동안 900여 개가 넘는 치미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이 현대과학을 접목해 이 치미의 원형을 복원해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먼저 복원 과정이 담긴 영상을 보시고 그 의미를 유철미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900여) 개의 치미 조각을 시대별로 분류하는 데만 1년, 또 그 치미를 복원하는 데 2년, 총 3년의 대장정을 거쳐 복원된 치미의 높이만 무려 143cm에 달합니다. 현재 미륵사지의 경우 건물이 사라진 채 터만 남아있어 이번 복원된 치미는 당시 미륵사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하는 통일신라 시대 치미 중에서는 가장 큰 치미에 속하고 치미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 그 미륵사의 사세가 컸다라고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복원 작업은 현재의 과학기술을 총망라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끕니다. 처리 전 3D 스캐닝과 3D 프린팅이 활용됐고 이후 접합과 성형, 색맞춤 기술을 통해 1400여 년 전 치미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편을 대어보고 추정하는 기간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저희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편들을 스캐닝하고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데이터들을 모델링 해봄으로써 그 편의 위치들을 직접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원형 회복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에서는 내년 3월 3일까지 미륵사지 출토 치미, 제작, 폐기, 복원의 기록을 제목으로 개관 5주년 기념 특별전이 열립니다. 전시실에는 미륵사지 동원 승방지에서 출토된 치미 185개의 조각과 함께 복원된 원형 치미 3점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특히 치미의 보존 처리 과정 전반은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은 국립익산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내 반려동물에게 먹이는 사료에 영양소는 골고루 들어있는지 또 안전한지 하는 걱정 해보셨을 겁니다. 농촌지능청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반려동물 사료 영양 표준을 설정했습니다. 국내 펫푸드 시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는 지난 2022년 기준 602만 가구,
지난 10년 사이 65%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펫푸드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사료의 안전성이나 기능성, 영양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국의 가이드를 참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영양 표준들을 국내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제대로 접근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양 표준에 벗어나는 제품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다양한 음식물을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양육자가 제공하는 사료를 통해 모든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내 반려동물의 영양 과부족을 판단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촌진흥청이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 표준을 설정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런 영양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영양 관리 기술이 체계적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료가 설계되고 생산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요. 이런 고품질 사료가 생산되면 이제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수 영양소를 기준으로 성견 38종과 성장 번식기 40종, 성묘 41종과 성장 번식기 43종으로 설정됐고 완전 사료의 권장 영양소 함량은 100g당 열량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1000kcal당 대사 에너지로 표시했습니다. 사람들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강아지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처럼 그런 사료가 나온다면, 그런 딱 맞는 사료가 나온다면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좀 고르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영양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국내외적으로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지난 6월 대구시는 서구 염색산업단지 일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 허용 기준보다 더 강화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 일대가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건 지난 6월입니다. 염색산단 내 악취 배출 사업장은 올 연말까지 악취 배출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내년 5월 말까지는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 복합 악취의 배출 허용 기준은 공업지역의 경우 배출구에서 1000ppm 이하, 부지 경계선에서 20ppm 이하입니다. 측정 결과 이 수치를 넘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여전하자 이 배출 허용 기준을 더 강화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은 희석 배수가 배출구는 500ppm에서 1000ppm 사이, 부지 경계선은 15에서 20ppm 사이입니다. 기존 기준 대비 크게는 절반 수준까지 배출 허용량을 낮출 수 있는 수치입니다. 현행 악취방지법을 보면 광역시는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악취관리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도 1000에 20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악취관리 지정됐는데 왜 기존에 이제 배출 허용 기준을 희석 배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냐? 그러니까 악취관리 지정이 됐으니 새로운 이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 새로운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대구시에서 일단은 조례부터 제정해라. 그래야지 이제 주민들이 만족하는. 우리나라에서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12개 시도에 52개 기초지자체입니다. 이 중에서 약 62% 32곳은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배출구 배출 허용 기준을 300에서 500ppm 사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구청이 염색산단 일대 악취를 측정한 결과 현재의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업체 수는 총 7곳. 500ppm으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면 총 22개 사업장에서 24건으로 적발 건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대구시는 각 사업장에서 악취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 내년 5월까지 기다려본 뒤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설 보완 내년 5월까지 하게 되면 그것까지 완료가 되면 저는 생각에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될 그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 5월까지 한번 지켜고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구 주민들은 악취의 원인을 밝힐 실질적인 연구 용역도 요구하고 있어 악취 저감을 위한 목소리는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의 한 택시 협동조합 차고지에 택시 수십 대가 장기간 방치돼 있습니다.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도 있어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 보입니다. 대책이 시급한데요.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들이 넓은 차고지를 촘촘하게 메웠습니다. 안쪽 차량이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주차 형태는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번호판이 없거나 범퍼가 탈락된 차들도 있습니다. 전면 유리에 겹겹이 쌓여있는 낙엽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듯 보여줍니다. 작년에 여기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계속 여기 택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계속 그냥 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한 대 한 대 세어보니 총 59대입니다. 모두 2010년대 후반 모델로 지금도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종이지만 관리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차가 흰색 차량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도 때가 묻어나지 않을 만큼 묵은 때로 뒤덮여 있는 상황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차문이 열린 채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BTV 취재 결과 모두 모 택시협동조합 소속의 차량들입니다. 2018년 면허인가를 받아 협동조합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 협동조합에서 새 이사장이 선출됐는데 새 이사장 선출이 갖는 의미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사장도 총회를 열어서 등기를 했고 저희 쪽에도 신고를 하셨고요. 다시 정상화라는 의미가 이거를 정리하시려는 건지 다시 운영을 하시는 걸런지는 저도 이사장님께 여쭤보니까 확답 안 하시던데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운행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택시협동조합은 기사들이 자본금을 출자해 회사를 만들고 직접 운전대를 잡으면서 수익도 나눠 갖는 구조로 3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에 9개 조합이 있을 정도로 택시협동조합이 업계의 위기를 돌파하는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볼리동 택시협동조합이 다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범죄로 악용되거나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당국의 각별한 지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소방공무원 급식 단가가 전국 최저였던 대구가 급식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올해 남은 기간 현장 대원들의 평균 급식 단가를 현재보다 2,000원 오른 6,110원으로 조정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81% 인상한 7,425원으로 책정해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 나은 식단 운영을 위해 조리 인력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8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 경북 지역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대구 경북 지역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80만 3천여 명으로 총 인구의 16.4%에 달했습니다. 기초단체별로는 달서구가 7만 3천여 명으로 수급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22년 7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년 만에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올해 2분기 대구 지역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5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임광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 지역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54조 8천억 원으로 1인당 3억 7천여만 원으로 달했습니다. 이는 서울 4억 8천만 원, 부산 3억 8천만 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임 의원은 국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자영업계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을 높이는 재정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구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착한 일터에 가입했습니다.
착한 일터는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여 소외된 이웃들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취약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이달 한 산모가 새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이에 앞서 올해 3월과 9월에도 각각 새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올해에만 3번의 새 쌍둥이 출산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희귀한 사례로 병원과 가족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동성로 일대에서 불법 카메라 합동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열 추적과 자외선 탐지기를 사용하여 불법 촬영 흔적을 찾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대구문예진흥원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활용한 관광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이 가이드북에는 PM으로 이동하는 추천 경로, 예상 소요 시간, 주요 관광지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관광객들의 편리한 여행을 돕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동시에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출산율 반등이 계속 이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 가능성을 본 건 희망적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고 하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지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